당신은 무언가를 더 꽉 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당신이 예상하고 계획한 그대로 완벽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당신은 점점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우리가 쫓고 있는 목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목표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두려움. 즉,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일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특히나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단 한 번의 시험,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내어맡김, 즉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이끌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할 것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 뒤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던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당신은 왜 사람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자신이 가장 깊이 원했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지 그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이면 당신은 아주 부드럽고도 강력한 진실 하나를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지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향해, 삶이 흘러가는 또 다른 리듬을 향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더 깊고 진실된 버전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경이로운 내면의 여정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마음속으로 깊이 나는 이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아주 올바르게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명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아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볍고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낮고 지속적인 긴장감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그것은 마치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만질 수 없는 무언가를 영원히 허덕이며 쫓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참담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명으로 지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훈이는 한국의 아주 치열한 기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으며 마감일과 결과물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는 실수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고 자신이 예상한 범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완벽주의와 통제욕 때문에 그는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임없는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그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왠지 모르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를 점점 더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즉 상황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고 통제를 덜하며 유연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점차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가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저에게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훨씬 더 밤을 새우며 헌신하는데 왜 내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끝없는 경쟁 사회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쏟아붓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당신이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당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상태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단순히 자신이 강하거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표면 아래에 깊이 숨겨진 훨씬 더 깊은 불안감에 대한 방어 기제이자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당당히 나서서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혹은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영영 잃어버릴까봐 공포에 떨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이름들로 스스로를 조용히 위장합니다. 나는 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 내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면의 맑은 명료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압박감 아래에서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일찍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고 권력이 우위를 차지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문장은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질 때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신뢰의 자리를 빼앗아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분한 현존과 평온함으로 안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긴장감과 억지스러운 의지의 힘으로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집착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방식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꽉 쥘수록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과의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감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에 한 줌의 마른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모래를 가볍고 부드럽게 받쳐들고 있다면 모래는 당신의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래를 잃지 않으려고 손을 꽉 쥐는 순간 모래는 오히려 당신의 손가락 사이의 틈을 통해 속절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삶 역시 이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긴장과 억압을 통해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종종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쥐고 있는 방식 자체가 그것이 원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역설은 당신이 그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수록 당신은 공포심에 질려 더욱 꽉 쥐게 되고 결국 이것은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스스로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통제해야만 하는 어떤 소유물이나 안전장치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아주 작은 기분 변화나 행동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더 쉽게 걱정하며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숨막히는 태도가 관계에서 원래 존재했던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운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 이면에 통제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해라는 강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당신은 압박감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작은 실수조차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공포로 느끼며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은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잃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상실하며 당신이 가장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마음의 여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그리고 항상 충분해야 한다는 그 통제욕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탁월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력을 덜 기울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스스로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더 멀리 떠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깊은 불안정감에서 비롯되며 불안정성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그 내부에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불안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오직 하나의 특정한 방향으로만 억지로 밀어붙이려 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훨씬 더 잘 맞을지도 모르는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방향과 가능성들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차단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계획한 단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며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삶이 오히려 당신을 그 길이 아닌 훨씬 더 눈부시고 가치 있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정해진 트랙, 즉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좁은 길만을 정답이라고 여기지만 그 길 밖에도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제 그만 모든 노력을 멈추라거나 모든 것에 신경을 끄고 방관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큼이나 당신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노력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당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살고 있는 것이 긴장감, 억압, 두려움,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손에 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영혼의 굶주림과 결핍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결과물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련이나 삶의 난관이 갑자기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통제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통제력을 쥐고 있어서 병이 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꽉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굳은 소나기의 힘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당신의 인연이 아니어서 당신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쥐고 있는 숨막히는 방식이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 곁에 머물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아직애고는 언제나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싶어하는 그 통제에 대한 욕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이 단순히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아주 익숙한 부분 바로 자아직애고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에고라는 것은 순수하게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심리 기제로서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믿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기민하고 충분히 자기 통제가 강하며 충분히 조심스럽기만 하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방향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는 이런 에고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끊임없는 스펙 쌓기, 남들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고가 절대 견디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호함입니다. 에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순간들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낙오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고 구별하기 쉬운 하나의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지금 너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에고는 단순히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당신의 온몸을 휘감는 깊은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게 만들고 이미 끝난 고민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만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한 발 더 나아가 집착하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뿐이라고 굳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알 수 없음, 확신할 수 없음, 손에 쥘 수 없음이라는 그 거대한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허함을 통째로 채우려 발버둥 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빈 공간은 더욱더 뚜렷하고 거대해집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는 아주 서글프고도 섬뜩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개츠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과거의 한 완벽한 버전을 현재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칩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화려하고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며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츠비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인 데이지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자신의 환상 속에 박제된 그 완벽한 모습의 데이지를 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고 사람의 감정이 흐르거나 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고정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살아 숨쉬었던 관계를 생명력이 없는 고정된 환상으로 보존하려 했던 바로 그 집착적인 시도가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영원히 잃게 만들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에고 역시 개츠비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단순히 우리가 열망하는 대상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그 대상이 자신이 상상하고 계획한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형태로 다가오기를 고집합니다. 에고는 상황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며 삶이라는 것이 결코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똑같이 되돌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속에서 에고는 종종 남들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에고는 당신이 현재라는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대신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매달리는 상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완벽한 이미지나 기대치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은 영원히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에고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선택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바로 그 순간들조차 사실은 당신이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본 적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나 두려움, 즉 무의식에 의해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당신은 단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의 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당장 무언가를 조치해야만 직성이 풀리나요? 누군가가 당신이 희망했던 방식대로 대답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파헤치고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나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호할 때 그 불확실성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지나요? 그러한 반응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당신의 성격 탓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여전히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에고의 발버둥입니다. 당신의 에고를 바람에 날리는 연의 열매를 꽉 쥐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연이 멀리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워 연주를 아주 팽팽하고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연주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줄은 툭 끊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결국 연은 더 이상 자유롭고 아름답게 바람을 타며 날아오를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연주를 쥐고 있는 손의 힘을 상황에 맞게 아주 적당히 느슨하게 푸는 지혜를 알았다면 연은 땅으로 추락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람의 흐름을 타고 훨씬 더 높고 넓은 하늘로 비상했을 것입니다. 삶의 이치 또한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힘과 억압을 통해서는 결코 곁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그것들이 숨쉴 수 있는 충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질 때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에고의 통제 욕구 안에 너무 깊이 갇혀 살아갈 때, 당신은 무언가를 꽉 쥐고 집착하는 행위를,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행위와 심각하게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에 숨통을 조이고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를 통해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통제가 오히려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억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하고도 희망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성인군자처럼 에고를 완벽하게 없애거나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에고가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폭주하려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섬세한 시선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대단히 극적이거나 거창한 깨달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잠시 멈춰서는 한 번의 호흡.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단 1초의 찰나. 놀랍게도 그 작은 순간 하나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맹목적인 반응 사이에 작은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혹은 이미 보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질 때, 잠시 행동을 멈추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감정 자체를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침묵이 두려워 대화가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로 말을 이어가고 싶어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때 무언가를 당장 행동해서 그 불안감을 지워버리려 서두르지 말고, 그 모호함과 불안함이라는 감정 자체와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머무는 작은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당장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삶의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멈춤은 죄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만큼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삶의 모든 고난이 마법처럼 사라져서 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에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노력하지만 더 이상 몸과 마음에 힘을 꽉 준 채 긴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과 상황을 돌보고 배려하지만 더 이상 상대방을 숨막히게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한 형태의 진정한 자유가 당신의 삶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아마도 과거의 수많은 날들 동안 자신이 왜 그토록 뼈저리게 지치고 피곤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닳고 닳았던 것은 결코 당신의 삶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모든 짐과 변수들을 당신의 두 손으로 꽉 쥐고 혼자서 통제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었구나라는 그 작은 인정과 인식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삶의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그토록 고갈시켰던 것은 결코 당신이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한 진짜 범인은 언제나 그 목표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여전히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며 여전히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언가를 성취하고 간절히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아주 조용하고 파괴적인 두려움을 등 뒤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품은 순수한 욕망 자체가 아니라 실패와 증명에 대한 그 지독한 두려움이 당신의 발걸음을 그토록 무겁게 만들고 당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 혹은 비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야망을 버리는 것, 혹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쫓고 있던 꿈을 체념해버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특히 노력과 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내려놓음을 곧 나약한 패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진정한 내려놓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긴장감과 공포심을 통해 그 목표에 숨막히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과 관계를 원할 수 있고 직업적 성공을 바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열망이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끈적하게 뒤섞여 융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삶의 에너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는 강력한 족쇄가 되고 억압하는 힘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강박적인 힘은 당신이 삶의 길을 가볍고 경쾌하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끊임없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분이 아주 솔직하고도 뼈아픈 고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이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진정으로 제가 가슴 뛰게 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잘난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의 삶을 이끌고 억압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 뒤에 도사리고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원동력이 되어버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 여정 안에서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신경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의 욕망이 두려움과 단단히 결합될 때 우리의 신경계는 그것을 긍정적이고 희망찬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극도의 위협이자 압박으로 인식합니다.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열고 기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쫓아오는 무서운 맹수를 피해 도망치듯 불안하게 내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당신의 신체를 지속적인 미세한 긴장 상태에 머물게 하고 당신의 뇌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만들며 당신의 감정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요동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설령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충분한 만족감이나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미친 듯이 달래고 잠재우려 했던 것은 애초에 그 성취라는 목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고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두려움이 당신을 덮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해결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회피하고 억누르며 도망쳐야 할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결핍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이 무거운 압박감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꿈꾸던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전 자체를 지레짐작하여 포기하고 체념하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보내야 할 것은 그 아름다운 꿈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풀어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당신의 배낭 속에 가득 채워넣고 다니는 그 무거운 두려움이라는 돌덩이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방식을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그저 순수하게 무언가를 원할 때 당신은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털고 일어나고 계획을 기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치명적인 실패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감하게 실패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가도록 기다려줄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아름다운 삶의 방향은 숨막히는 족쇄이자 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그 목표가 애초에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거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의 무게를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부드럽고도 정확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밧줄을 잡고 당신 쪽으로 무거운 문을 당겨서 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문이 열릴 만큼만에 적당한 힘으로 당긴다면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온몸의 근육을 잔뜩 긴장시킨 채 미친 듯이 있는 힘껏 밧줄을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더 빨리 열리기는커녕 당신의 팔과 어깨만 금세 지치고 고장 나버릴 것입니다. 삶 역시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당신이 더 강하게 힘을 주고 억지를 쓴다고 해서 결코 더 빨리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이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평온하고 차분해졌을 때 비로소 제 시간에 맞추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항상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당신을 돕고 있다고 당신을 세뇌시킵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 네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면 넌 아마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이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맑은 명료함과 기쁨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훨씬 더 지치지 않고 오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고문하고 소진시키는 짓을 멈추게 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어떤 완벽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증명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서 그 끈적한 두려움과 순수한 욕망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아주 미묘하고도 경이로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열렬히 원하지만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지만 더 이상 당신이 정해놓은 완고하고 비좁은 방식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고집부리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인내하며 성숙해야 할 내면의 계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통제와 긴장 속에서 억지로 가두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가온다는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이 꿈꾸는 것을 억지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이 평화롭고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병적인 두려움을 놓아보내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이 부드럽게 녹아내릴 때 당신의 열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투명해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결핍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기꺼이 선택하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당신의 찬란한 꿈이나 목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했던 것은 당신 스스로 그 아름다운 꿈을 조용히 무거운 짐덩어리로 변질시켰던 두려움에 기반한 당신의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그것을 너무 꽉 쥐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의 열망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들을 향해 꽉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완전히 풀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름 붙이기 힘든 깊은 영혼의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버티며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당신이 더 많이 발버둥치고 애를 쓸수록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조롱하듯 당신으로부터 더 멀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당신이 모든 소음을 끄고 잠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당신의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볼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진다면 당신은 아주 미묘하지만 거대한 진실 하나를 눈치채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원인은 당신이 남들보다 노력을 덜 했거나
게을러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소나귀의 힘이 너무 폭력적일 만큼 꽉 쥐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억지로 더 많은 힘을 들이고 쥐어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경이롭고 소중한 어떤 것들은 당신이 억지로 가하고 있던 그 팽팽한 힘이 부드럽게 풀릴 때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특히 치열한 경쟁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바로 그 대상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식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순수하게 원하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기를, 당신의 예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기를,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주기를 억지로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거운 강요는 당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연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상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긴장의 상태에 서 있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어떤 생명이나 관계가 그러한 통제적이고 감시하는 에너지 안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숨을 쉬거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미다스 왕에 대한 아주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은 신으로부터 단 하나의 소원을 허락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눈부신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가 꿈꾸던 가장 완벽한 축복이자 절대적인 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동안 그 어떤 결핍도 가난도 겪지 않을 완벽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축복이 지독한 저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으려던 부드러운 빵은 그의 입술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목을 축여줄 맑은 물도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의 어린 딸이 그에게 달려와 안겼을 때 딸마저 그의 품 안에서 생명을 잃고 차갑고 뻣뻣한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다스 왕이 모든 것을 잃은 이유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적거나 그가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언가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로 곁에 가두어 두려는 그 끔찍한 소유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부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통해 모든 것을 곁에 잡아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집착적인 통제 욕구가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 어떤 것과도 진정으로 접촉하고 교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맛을 느낄 수도 온기를 느낄 수도 사랑하는 이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도 살아 숨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히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나 물질주의에 대해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훨씬 더 깊고 섬뜩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관계, 유동적인 감정 혹은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할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곁에 묶어두어야만 하는 굳어버린 황금 조각상으로 만들려 할 때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것들로부터 생명력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순입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원하지만 상대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걱정으로 그 관계에 숨통을 조입니다. 당신은 멋진 기회와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에 대한 압박감과 완벽주의로 그 기회에 다가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지만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헬리콥터 같은 양육으로 아이의 자율성과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막상 그것이 다가오면 그것이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무겁고 강박적인 에너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자기 삶에 도착하는 방식과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과에만 너무 꽉 매달려 집착할 때 당신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자체에 마음을 여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이 다른 사람의 발에는 끔찍한 고통을 준다. 모든 인생의 경우에 다 들어맞는 보편적인 삶의 레시피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곁에서 떠나가는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가두어 두려는 통제의 틀이 너무 좁고 숨막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는 통제 욕구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보다 커질 때 한때 살아 숨쉬고 빛나던 것들은 점점 더 차갑고 무거운 짐으로 변해갑니다. 땅에 심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확인하겠답시고
매일같이 흙을 파헤쳐서 들여다본다면 그 씨앗은 결코 튼튼하게 자라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씨앗이 무능력하거나 자라날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씨앗이 캄캄한 흙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동양의 지혜 중에서도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자라게 하려다 오히려 식물을 죽이게 된다는 아련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성장을 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또한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회나 결실이 당신이 원할 때 즉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이 스스로 무르익고 온전한 형태로 빚어질 수 있는 충분한 침묵과 내어맡김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잣대로 상황을 짓누르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모든 작은 과정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억지를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가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놓쳐버리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단지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애쓰고 있고 조금 더 헌신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된 명분들 아래에 있는 깊은 심연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또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들이 그들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펼쳐지도록 진정으로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것들이 당신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병적인 확신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소리 없이 조용할지라도 그 확신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 곁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공간과 산소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당신의 꽉 쥔 두 손을 서서히 느슨하게 풀기 시작할 때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오직 당신이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일어나야 한다는 그 오만하고 강압적인 고집을 멈출 때 아주 섬세하고도 경이로운 내면의 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미친 듯이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열정을 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의 성취 여부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완전함과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에 목매지 않고 과정 안에서 춤을 춥니다. 당신이 긴장과 통제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억지로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떤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당신에게 오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불운도 타인의 방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조급함과 긴장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쥐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깊고 영적인 의미는 당신이 무엇을 버리고 놓아버리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비좁은 기대치에 맞추어 억지로 변형시키고 깎아내려는 폭력적인 시도를 멈추고 그 대신 만물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러한 열린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삶은 더 이상 당신이 핏대를 세우고 고군분투하며 통제해야만 하는 피곤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삶은 당신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개방적이며 당신 자신의 진실된 본성과 더 깊이 일치된 상태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경이로운 체험의 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음은 길을 잃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귀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 즉 사람, 돈, 성취, 명예 같은 것들을 향해 미친 듯이 꽉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을 마침내 풀었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텅 빈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고요하고 넓은 내면의 여백입니다. 단지 당신이 바깥 세상의 소음에 너무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느라 그 내면의 미세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만 성공한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잣대를 향해 시선을 던지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 개인의 정체성을 짓누르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나침반을 내면이 아닌 바깥 세상의 박수갈채에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그 꽉 쥔 손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 외부를 향해 미친 듯이 뻗어있던 당신의 시선의 방향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돌려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 찾지 못한 어떤 새로운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으나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스스로 외면하고 방치하여 잊혀져 버린 것들을 다시 어루만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침묵의 순간, 당신은 마침내 벼락처럼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 자신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져 가고 있던 그 비극적인 도망의 발걸음을 드디어 멈추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나의 명확하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작고 타협적인 선택들을 통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보다 머리로 계산했을 때 더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 점차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상황을 망치거나 남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당신의 진짜 불편하고 아픈 감정들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짜 미소로 포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을 깊게 요동치고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대신 그저 매달 월급이 보장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얄팍한 안전함을 최우선 순위로 삼게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이 꿈을 꾸는 대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대기업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기 부정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자 단단한 껍데기로 굳어버립니다. 겉보기에 당신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부모, 배우자, 직장인으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사이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삶 속에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끔찍한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다루는 한 심리 치료 세션에서 저는 지연이라는 가명을 쓰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장 해결해야 할 어떤 끔찍한 사건이나 극심한 우울증을 안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도 도저히 명확한 이름을 붙이기 힘든 어떤 먹먹한 감정을 안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완벽에 가까운 모범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겉보기에 아무런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단 한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아주 오차없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 송두리째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진짜 의미 있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줄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격동이나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길고 조용한 죽은 것만 같은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쁨이나 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에 완벽하게 적응해버린 사람의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그녀의 내면을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그녀의 인생을 망친 어떤 거대한 트라우마나 비극적인 단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게 이어진 너무나도 익숙하고 사소한 자기 포기의 선택들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마음을 흔드는 것 대신 세상이 이치에 맞다고 강요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만을 반복해서 선택해왔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아주 작은 직관과 감정들을 단지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타인에게 설명될 수 없거나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도 없이 묵살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억압하는 시간이 십수년 이상 누적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자기 내면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신호나 목소리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짜 내면이 영원히 소멸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지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비된 상태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적이고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내면적 경험과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무시할 때 인간의 뇌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보다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더 우선시하도록 신경망을 재배선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어진 업무를 아주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꽤 좋은 사람으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과 당신 자신을 연결해주던 생명줄은 점차 가늘어지고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감정의 신호들, 현재의 삶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불편한 신호들,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외침들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소외의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대신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살아 숨쉬는 진짜 인간이라고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가벼운 하지만 만성적인 자기 분리와 소외의 상태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당신의 세상 모든 것을 회색 빛으로 물들여 그 어떤 빛도 열정도 느낄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진실은 진짜 당신이 되는 이 과정이 무언가 새로운 자격을 얻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떠나는 험난한 원정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외부로 달려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당신이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당신 자신을 변형시키고 왜곡하기 이전 당신이 태초에 지니고 있었던 그 본연의 맑고 순수한 당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으로의 위대한 귀환을 위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그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빼내고 덜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집었어야만 했던 타인의 기대들, 억압된 페르소나, 사회적 역할들, 그리고 한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무 무겁고 숨막히는 당신의 낡은 생존 방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며 그 시냇물 위로 메마른 낙엽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시냇물은 여전히 그 두꺼운 낙엽더미 아래에서 끊임없이 맑게 흐르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더 이상 그 물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낙엽만 보고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거나 사라졌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냇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단지 세상의 때와 껍데기들 아래에 깊이 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말라버린 땅을 파고 억지로 물을 부어 새로운 시냇물을 창조해내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진짜 영혼 위를 덮고 있던 그 두껍고 메마른 낙엽의 층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두꺼운 껍데기들이 점차 얇아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침내 그 아래에서 잊고 있었던 맑은 물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고 희미한 소리이겠지만 당신 내면의 가장 생명력 넘치는 부분들이 결코 죽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울림입니다. 단지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을 만져주지 않고 방치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결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대단하고 완벽한 버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덧붙이고 성취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 하고 스스로를 버리려 하는 그 지독한 자기 도피의 발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운다거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거창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당신 내면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아주 부드러운 전환입니다. 당신이 쓸데없다며 억누르고 무시했던 순간의 감정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밀어내버렸던 당신만의 순수한 취향과 욕망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해버린 당신 안에 잃어버린 조각들,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내어 그 감정들과 고스란히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의 모든 변수와 사람들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나 자신을 학대하고 버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눈부신 순간에 찾아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고요히 호흡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훌륭한 정답을 찾아내려고 조급하게 내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당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외부의 칭찬이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당신 자신의 아주 진짜답고 솔직한 부분을 조건 없이 어루만져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당신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불리지 못하고 이름 없이 방치되어 온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이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이라는 작은 공간을 빌려 밖으로 꺼내어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내면의 깊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바깥으로 용기 있게 꺼내어 말하는 바로 그 첫 순간이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귀환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삶은 마침내 당신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긴 여정 동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헤집고 통과한 후 당신이 마침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무언가 아주 다정하고도 맑은 진실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문을 부술듯이 강하게 밀어붙여도 결코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 문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즉 억지와 통제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때 아주 부드럽게 스스로 열리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삶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작정했거나 세상이 부조리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아름다운 길들은 당신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굳힌 채 그 길을 강제로 걸어가려 하는 시도를 멈출 때에만 비로소 당신 앞에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내려놓음은 당신의 삶을 방관하거나 모든 노력을 멈추거나 그저 인생이 어떻게 되든 자포자기하며 내버려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당신이 상상하고 고집했던 바로 그 특정한 형태와 방식대로만 삶이 당장 당신에게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강요하던 그 억압을 멈추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통제의 압력이 가라앉을 때 이전에 당신의 시야가 좁아져 미쳐보지 못했던 꽁꽁 숨겨져 있던 눈부신 진실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단 하나의 좁고 익숙한 길에만 병적으로 매달려 있느라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아름다운 다른 방향, 당신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또 다른 삶의 리듬,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이로운 가능성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디자인과 예술의 세계에서 독일의 전설적인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이 위대한 내적 전환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자본주의와 과시욕이 맞물려 디자인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점점 더 화려해지고 크고 자극적이고 속도 지향적으로 변질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디터 람스는 세상의 그 소란스러운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훌륭한 디자인을 향한 엄격한 기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한 과시욕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남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들고 포장하려던 시도를 멈춘 바로 그 순간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이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위대한 디자인, 언어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가장 완벽한 꽉 참을 이룬 것입니다. 디터 람스의 진정한 성공과 찬사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였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과 철학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 즉 억지로 소리치고 통제하려 했던 껍데기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인 여백의 미 또한 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화폭의 모든 공간을 칠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 그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과 생명력이 숨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완성입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막다른 골목들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합니다. 내 현실이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더 빠르고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뇌까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삶을 억지로 비틀려는 바로 그 저항과 긴장감이 이미 우리 앞에 서서히 열리고 있는 새롭고 아름다운 가능성의 문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저항을 양분 삼아 점점 더 거대하고 끔찍하게 자라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숨막히게 답답하고 갇혀있다고 느끼는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에 당신을 진정으로 가두고 있는 감옥은 당신을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이나 불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가두는 진짜 감옥은 이미 변해버리고 떠나가야 할 상황을 당신의 오만한 의지와 고집대로 억지로 묶어두고 통제하려 하는 당신의 낡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직장에 꾸역꾸역 남아서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한 시절의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이미 차가운 바람이 불고 생명력이 다한 관계에 병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익숙한 관계가 끝난 뒤에 찾아올 혼자만의 차갑고 텅 빈 공허함을 뼈저리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과거의 잘난 자신의 버전이 되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익숙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바스러지고 지쳐만 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영혼에 속하지 않는 죽어버린 껍데기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피 같은 생명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과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일은 아침 당신의 자동차 유리가 짙은 김으로 하얗게 서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장 앞을 똑바로 보겠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당신의 맨손으로 그 유리를 빠르고 거칠게 푹푹 문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는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당신 손에 유분과 물기가 섞여 더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바깥 풍경은 더욱 끔찍하게 흐릿해져 버립니다. 당신이 단숨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맑게 보려고 강박적으로 덤벼들수록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고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저 차의 히터와 성의 제거 장치를 켠 뒤 시트에 편안히 기대어 아주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시야는 어떤 억지스러운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가며 훨씬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바깥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차유리에 낀 서리와 아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삶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할 때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력이나 더 치열한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깊은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서둘러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삶에 탁해진 것들이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것들과 분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만들어낸 바로 그 평온한 멈춤의 여백 속에서 마침내 당신이 나아가야 할 가장 선명하고 진짜다운 방향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당신의 나침반을 빼앗아 당신을 방향성 없는 망망대해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그것은 당신을 가장 튼튼하고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영혼의 방향으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앞을 향해 달렸던 이유는 당신이 실패자가 되어 남들에게 조롱받거나 남들보다 뒤처져서 낙오자가 되거나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그 이후 당신은 이제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진실된 길인지를 스스로 맑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오직 내면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피하고 마취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당신은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의 중심에서 세상과 마주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할 것이고 수많은 선택을 내릴 것이며 멋진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구걸하며 증명하려 하거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랑과 창조의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는
당신의 그 달라진 주파수에 맞추어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하고 깨끗합니다. 그것이 당장 모든 고난이 사라진 더 쉬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한치의 거짓도 없는 가장 진실된 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개방의 순간을 상상할 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극적인 터닝 포인트 혹은 누구나 부러워할 명확하고 거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스펙터클한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섭리와 삶의 이치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적들은 대부분 솜털이 내려앉 듯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이 깊은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친구와 나눈 아주 일상적인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콤플렉스나 오래된 과거의 상처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갑자기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욕에 사로잡혀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을 길가의 작은 꼬닉 같은 사소하지만 찬란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그 병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어떤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닻을 내린 평화가 조용히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은 결코 시끄러운 나팔 소리나 요란한 구경거리를 통해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습니다. 삶은 오직 당신의 꽉 쥐인 손이 풀려나가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호수처럼 충분히 잠잠해졌을 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그 섬세한 기적의 속삭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쫓기듯 허둥지둥 하루의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들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아주 조금만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자리에 가만히 앉아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강하게 억눌리고 당신을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느낌을 회피하지 말고 가만히 직시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억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열어젖히거나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나는 단지 흐르게 둘 거야. 낮 동안에도 당신의 하루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의 결과나 특정 상황 혹은 타인의 반응을 억지로 당신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 몸과 마음에 바짝 긴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즉시 아주 작은 한 박자만 뒤로 물러서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나 의무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감은 지키되 당신의 영혼을 옥죄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긴장감만을 부드럽게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두렵고 비좁았던 마음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 고요해진 내면의 우주 속에서 그 일들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단지 아주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놀랍게도 삶이 그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경이롭고 눈부신 새로운 길을 당신 발 앞에 열어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고 아름다운 마음의 여정은 결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꿈꾸고 원했던 것들을 허무하게 포기하라는 패배자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너무 많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으로 꽉 움켜쥐고 있던 당신의 그날 선 방식들을 이제는 부드러운 흙 위에 다정하게 내려놓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불확실성을 더 많이 통제하려고 피를 말리며 애쓸수록 더욱 깊이 늙고 병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산한 대로 내 욕망대로만 완벽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고집부리고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심장과 영혼은 쇠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물겨운 상실과 고통의 밤들을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깊게 탄식하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뼈저리게 고갈시키고 병들게 했던 것은 세상의 가혹함이나 삶의 비극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자신의 알량한 통제와 긴장이라는 감옥 속에 억지로 우겨넣고 가두려 했던 오만한 발버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에 따르면 내려놓음은 내 삶의 패배나 상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귀환입니다. 끝없이 공포에 떨며 앞날을 계산하고 소나귀에 무언가를 집착적으로 꽉 쥐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가장 자기 자신답고 진실된 평화로운 내면의 우주로 다시 되돌아오는 신성한 귀환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당신의 찬란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기꺼이 사랑에 빠질 것이며 당신의 가슴이 열망하는 것들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캄캄한 두려움 속에서 떨며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가볍게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름답고 평온한 순간 당신의 진실된 영혼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마침내 당신이 마련해둔 내면의 넓은 공간을 찾아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모든 소망을 체념하고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무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어떤 것들은 당신이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킨 채 극도의 긴장감으로 쫓아갈 때는 결코 당신에게 잡혀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그것들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졌을 때에만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이 길고 진실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거나 깊은 위로의 손길이 되었다면 부디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제하려 애쓰느라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지쳐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워 그들의 무거운 심장이 마침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다정하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 바로 지금 이 눈부신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그토록 숨막히게 붙잡고 있던 두 손에 힘을 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당신의 따뜻한 여백 안으로 태초부터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할 운명이었던 아름다운 인연과 기적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당신을 향해 그 빛나는 길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내려놓음과 새로운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깊이 응원합니다.